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두꺼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강여름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날카로운 과도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사과를 깎는 그녀의 손놀림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교했다. 과거 암흑께서 전설적인 조직의 보스 백사로 불리던 시절 그녀가 휘두르던 칼날은 적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 기술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아침 과일을 준비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었다. 얇게 점여진 사과 조각들이 접시 위로 떨어져 완벽한 장미꽃 모양을 이루는 동안 여름의 입게는 살기 대신 부드럽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2층 계단에서 묵직하면서도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오자 여름은 과도를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한빛그룹의 총수인 한지혁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의 탄탄한 체격과 강인한 인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지혁은 여름을 보자마자 차가웠던 표정을 허물고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아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익숙한 살레음을 깊이 들이마시며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회사로 출근하기 전 유일한 안식처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만끽했다. 여름은 몸을 돌려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티 없이 맑은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혁에게 있어서 여름은 세상의 풍파를 전혀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였기에 그는 항상 그녀가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는 여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거나 친구들과 쇼핑이나 다녀오라고 당부했다. 여름은 그의 과잉 보호가 조금은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자신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져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지역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여름의 얼굴에 머물러 있던 순진무구한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펜트하우스 생활과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치장만 하는 인형 같은 삶에 진작부터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혈관 속을 흐르는 뜨거운 본능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요구했고 결국 그녀는 남편 몰래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화려한 명품 드레스들을 지나치고 미리 준비해둔 단정하고 평범한 오피스룩으로 빠르게 갈아입었다. 여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완벽하게 위조된 이력서를 챙겨 들었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가 모두 지워진 채 평범한 지방대학 출신의 사회초년생 경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빛그룹의 말단 인턴 사원으로 입사하여 남편이 지배하는 제국을 밑바닥에서부터 직접 경험해보고자 했다. 택시를 타고 한빛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그녀는 높게 솟은 유리빌딩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의 예리한 눈빛은 본능적으로 로비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보안 요원들의 배치, 그리고 비상탈출구의 동선을 단 몇 초 만에 파악해냈다. 로비는 출근하는 수많은 직원들로 북적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는 이곳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임을 실감하게 했다. 여름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인파 속에 섞여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그룹의 핵심 부서이자 업무 강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전략기획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숨막힐 듯한 정적과 함께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들려오는 삭막한 사무실 풍경이 펼쳐졌다. 신입 인턴인 그녀를 방해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직원들은 그녀를 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 무관심하거나 혹은 묘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인사팀장의 안내를 받아 배정받은 자리는 사무실 구석진 곳에 위치한 낡은 책상이었고 위에는 전임자가 남기고 간 듯한 먼지 쌓인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여름이 자리에 앉아 주변을 정리하기도 전에 사무실 입구 쪽에서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실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빛그룹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사내에서 지역의 내연녀라는 소문의 주인공인 최미나가 화려한 명품을 휘두른 채 거만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눈을 피하려 애썼고 사무실 전체가 그녀의 기분에 따라 요동치는 듯했다. 최미나는 사무실 중앙에 멈춰 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주변을 훑어보더니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한 남성 직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결제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미나는 도끼 어린 목소리로 직원의 업무 능력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름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조직을 이끄는 보스가 아닌 말단 인턴 강여름임을 상기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나서서 동료를 돕지 않는 비겁한 침묵 속에서 미나의 목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며 자신의 권위를 확인한 미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여름과 눈이 마주쳤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여름의 뛰어난 미모는 단숨에 미나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미나는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보다 눈에 띄는 존재가 나타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여름의 자리로 다가왔는데 발소리 하나하나에 실린 저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여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미나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모욕적인 시선을 보냈다. 신입 인턴이라는 대답을 들은 미나는 코웃음을 치며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나열하며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 온도 원두의 종류 시럽의 양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녀의 태도는 명백히 신입기를 꺾어 놓겠다는 의도였다. 여름은 마음속으로 미나의 목소리와 태도를 분석하며 그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얄팍한 인간인지 파악했지만 겉으로는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고 주문을 받아 적었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여름은 회사 내에 퍼져 있는 남편의 스캔들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보다는 이런 여자가 회사의 중역으로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미나가 이토록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비호가 있거나 시스템이 썩어 있다는 증거였기에 여름은 이번 잠입이 단순한 호기심 충족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가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여름이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미나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미나는 일부러 팔을 크게 휘저어 잔을 쳐버렸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며 여름의 블라우스 소매와 스커트 자락을 검게 물들였고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바닥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미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여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중요한 서류가 젖을 뻔했다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여름은 뜨거운 커피에 댄 피부가 따끔거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여름은 즉시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줍기 시작했는데 이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가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미나의 가느다란 발목에 고정되었고 마음만 먹으면 단 1초 안에 저 발목을 으스러뜨려 다시는 힐을 신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살기를 거두고 겁에 질린 신입사원의 모습을 연기하며 미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미나는 자신의 앞에서 쩔쩔매는 여름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름은 식사를 거르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려 꺼내보니 맛있는 점심을 먹었냐는 지역의 다정한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녀는 습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다는 거짓 답장을 보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아서는 안 되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철저히 숨긴 채 이 회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오후 업무 시간은 미나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잡무지시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미나는 여름에게 복사문서 파쇄, 심지어 개인적인 택배 수령까지 시키며 그녀를 자신의 하녀처럼 부렸다. 다른 직원들은 미나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여름을 도와주지 못했고 사무실 내에는 암묵적인 방광과 동조의 분위기가 흘렀다. 여름은 묵묵히 지시를 따르면서도 틈틈이 미나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서류들을 훑어보며 치명적인 허점들을 발견해냈다. 퇴근 시간이 임박했을 때 미나는 퇴근 준비를 하는 여름의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자료들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정리해 놓으라는 터무니없는 지시였고 이는 명백한 퇴사 종용이나 다름없었다. 주변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미나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여름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여름은 당황하거나 울먹이는 대신 차분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미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알겠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자리에 다시 앉았다. 예상치 못한 여름의 담담한 반응에 미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사무실의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자 강여름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며 밤새 작업한 데이터 파일을 저장했다. 최미나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던져주고 간 산더미 같은 서류들은 완벽하게 분류되어 디지털화되었고 오타 하나 없는 결벽에 가까운 결과물로 완성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신입사원이라면 며칠 밤을 새워도 끝내지 못했을 분량이었지만 과거 조직의 방대한 장부를 관리하고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오가는 작전을 구상하던 여름의 두뇌 회전 속도에 비하면 이는 어린아이 장난 같은 수준에 불과했다. 그녀는 뻐근한 목을 가볍게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고 피로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들은 당연히 여름이 도망쳤거나 퀭한 얼굴로 울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여름은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밤새 정리한 서류들이 자를 댄 듯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여름은 자신을 향한 경악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태연하게 무시하며 오늘 하루 또다시 시작될 최미나와의 전쟁을 조용히 기다렸다. 정확히 9시가 되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미나가 등장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여름의 빈자리를 확인하려 했으나 멀쩡하게 앉아 업무 준비를 마친 여름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심하게 찌푸렸다. 미나는 성큼성큼 다가와 여름의 책상 위에 놓인 결과물들을 거칠게 집어들었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매의 눈으로 서류를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날카롭게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녀의 심판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최미나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여름이 작성한 보고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한 수준을 넘어 분석과 제안까지 완벽하게 덧붙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미나가 놓치고 있던 프로젝트의 잠재적 리스크와 비용 절감 방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트집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자존심이 상한 미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완벽한 서류가 오히려 그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감에 휩싸여 서류철을 책상 위에 쾅소리 나게 내려치며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미나는 보고서의 폰트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줄 간격이 회사 규정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름의 노력을 쓰레기 취급하며 당장 처음부터 다시 해오라고 억지를 부렸고,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다. 여름은 미나의 유치한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회사 규정집에 몇 페이지 몇 한글 인용하며 자신의 작업물이 규정을 완벽히 준수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여름의 태도에 말문이 막힌 미나는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이성적인 논리로 이길 수 없게 된 미나는 결국 가장 저열한 방법을 택했는데, 바로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언사로 여름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름의 위조된 지방대 학력을 거론하며 수준이 떨어져서 말이 안 통한다느니 얼굴만 믿고 회사에 들어와서 꼴이나 치고 다닌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막으며 외면했지만 그들의 침묵은 미나의 기세를 더욱 등등하게 만들 뿐이었다. 하지만 여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사님의 말씀이 지나치시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했다. 감히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신입사원의 태도에 이성을 잃은 최미나는 책상 위에 있던 뜨거운 텀블러를 들어 여름에게 뿌리려 했다. 하지만 여름은 반사신경으로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고, 내용물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쏟아져 값비싼 카펫을 더럽혔다. 자신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미나는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여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이 말릴 새도 없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었다. 여름은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3번 새기며 폭력 사태만은 피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미나는 멈추지 않고 여름을 구석으로 몰아쓰며 손찌검을 하기 위해 팔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여름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여름의 뇌리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의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뼛속 깊이 새겨진 방어 본능이 작동한 것이었는데, 과거 암흑가를 주름잡던 백사의 몸이 위협에 반응한 것이었다. 여름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날아오는 미나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녀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두둑하는 섬뜩한 뼈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다. 순간 정적이 흐른 뒤 최미나의 입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녀 자신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여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황급히 잡고 있던 미나의 팔을 놓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비명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바닥에 쓰러져 뒹구는 미나와 그 앞에 서 있는 여름을 번갈아 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평소 연약해 보이던 신입사원이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눈앞의 참상은 현실이었다. 여름은 재빨리 당황한 표정을 연기하며 민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미나는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의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그들은 즉시 119에 신고를 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미나는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여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악를 썼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떨리고 있었고,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여름은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이 막으려다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기를 펼쳤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떠나고 난 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더 이상 여름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던 신입사원으로 보지 않았고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듯 아무도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녀가 합기도 유단자일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그녀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다고 속삭였다. 여름은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이 사건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한지혁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했다.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미나의 부상이 너무 심각했기에 여름은 정당방위와 사고 사이에 교묘한 줄타기를 준비해야 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일찍 자신의 발톱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는 이 상황을 역이용해 미나의 실체를 까발리고 회사에 썩은 환부를 도려낼 계획을 수정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사무실의 분위기는 진정되지 않았고 곳곳에서 여름에 대한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어떤 소문은 그녀를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기도 했고 어떤 소문은 그녀를 위험한 폭력배 출신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후자가 진실에 더 가까웠다. 여름은 태연하게 업무를 계속했지만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나가 입원한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보복을 계획할지 그리고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었다. 그때 인사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여름에게 다가와 총무팀과 법무팀에서 조사를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내 다툼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컸기에 회차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했다. 여름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고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인사팀장은 오히려 더 당황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를 챙겼는데 거기에는 아침부터 이어진 미나의 폭언과 괴롭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여름은 회사의 웅장한 로고를 바라보며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평화로운 가정주부의 삶도 나쁘지 않았지만 역시 자신의 본성은 피 튀기는 전장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게임을 위해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조여맸다. 한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최민아는 진통제를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린 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한지혁 대표에게 연락하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부상을 무기로 여름을 회사에서 매장시키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여 감옥에 쳐넣을 생각에 이를 갈았다. 그녀는 자신의 뼈를 부러뜨린 그 신입사원이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한지혁의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미나의 도끼 어린 눈동자는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지혁은 회의 도중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표정이 굳어졌다. 사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임원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보고였는데 가해자가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는 말에 그는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평소 사소한 다툼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임원이 관련된 상해 사건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직접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웃으며 배웅해주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설마 그 사건의 중심에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종합병원 VIP 병동은 소독약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지만 그 평온한 공기는 1호실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최민아는
깁스로 단단하게 고정된 오른팔을 부여잡고 침대 위에서 발작에 가까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는데 진통제가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어긋난 고통보다 자존심이 짓밟힌 모멸감이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곁에는 비서와 간호사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지만 미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당장 그 미친 인턴을 내 앞에 무릎 꿇리라고 악을 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준 간여름이라는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겠다는 복수심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미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비서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떨리는 왼손으로 한지혁 대표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과장되게 내며 지혁이 전화를 받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녀린 목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 내의 규율을 바로잡으려다가 앙심을 품은 신입사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그 직원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살을 붙여 상황을 극대화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혁의 침묵을 그녀는 분노로 착각했고 그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자신을 위로하고 가해자를 처단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한빛그룹 본사에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던 한지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 그는 미나의 호들갑스러운 전화를 받고 걱정보다는 짜증과 의구심이 먼저 들었다. 그는 최미나가 평소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신입 인턴이 임원에게 전치사주의 중상을 입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지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만약 그 인턴이 정말로 흉악한 폭력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나의 비명소리 뒤에 숨겨진 자규적인 연기, 톤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를 맴돌며 왠지 모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지혁은 그를 기다리고 있던 법무팀장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VIP 병동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법무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인턴 사원이 현재 병원 1층 로비의 보안실에 대기 중이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대표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일단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겠다고 말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뒤로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흘렀고 의료진들은 그룹 총수의 등장이 주는 위압감에 눌려 길을 비켜섰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미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쏟아내며 지혁을 향해 팔을 뻗었는데 그녀의 연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퉁퉁 부어오른 얼굴과 깁스를 한 팔을 보여주며 그 인턴이 자신을 질투해서 계획적으로 테러를 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혁은 미나의 침대 옆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는데 엑스레이 사진에 찍힌 뼈의 절단면은 단순한 몸싸움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깔끔하고 전문적인 타격의 흔적이었다. 지혁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그는 속으로 상대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지혁이 미나의 장황한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만 있자 미나는 조바심이 났는지 당장 그 여자를 불러와서 해고 통보를 하고 경찰에 넘기라고 소리쳤다. 지혁은 미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공정한 처리를 위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는 지혁의 태도가 예상보다 미온적이라고 느끼고 발끈했지만 법무팀장이 밖에서 대기 중인 강여름 씨를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하자 입을 다물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문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지혁이 보는 앞에서 그 건방진 인턴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승자의 여유를 가장한 표정을 지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보안 요원 2명의 감시를 받으며 들어선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그녀는 헐렁한 셔츠와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커피 얼룩이 묻은 옷자락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게 했다. 미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저 여자가 바로 살인 미수범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여자는 흠칫 놀라며 더욱 몸을 떨었다. 지혁은 미나의 소란을 무시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제의 인턴을 바라보았는데 익숙한 실루엣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이 눈물로 그렁그렁한 채 지혁과 시선이 마주쳤다. 지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흉악한 폭력배도 정신 나간 테러리스트도 아닌 아침에 그에게 넥타이를 매주며 다정하게 배웅해주던 사랑스러운 아내 간여름이었다. 지혁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듯했다. 여름은 지혁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반가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라고 작게 속삭였지만 그 작은 소리는 정적에 휩싸인 병실 안에서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울려 퍼졌다. 침대 위에 있던 최민아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법무팀장과 비서들 역시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여름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다리가 풀릴 뻔하여 가까스로 침대 난간을 짚고 중심을 잡았다. 상황 파악이 덜 된 최민아는 여름이 지혁을 부르는 호칭에 분노하며 어디서 감히 대표님께 여보라고 부르냐며 미친 것이 틀림없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지혁에게 저 여자가 지금 대표님을 유혹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며 당장 끌어내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지혁은 미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큼성큼 여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조심스러웠으며 그의 눈빛에는 미나를 향한 분노와 아내를 향한 걱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혁은 여름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다친 곳은 없는지, 도대체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인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쉰 소리가 섞여 있었고 평소의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여름은 지혁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심심해서 당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보려고 몰래 지원했는데 이사님이 자꾸 때리려고 해서 무서웠다고 울먹였다. 그녀의 말은 사실과 교묘하게 섞인 거짓이었지만 지혁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는 충분할 만큼 애처롭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아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흠모하던 한지혁 대표가 껴안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가 끔찍이 아낀다는 베일에 쌓인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감히 회장 사모님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려 했다는 사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미나는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대 시트만 꽉 움켜쥐었다. 여름은 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미나 쪽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려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눈물 젖은 눈망울 속에 숨겨진 그 섬뜩한 미소는 오직 미나만이 볼 수 있었고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승자의 선전포고였다. 미나는 여름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름은 다시 연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지혁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실수로 이사님의 팔을 밀쳤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지혁은 여름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미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아내를 보던 따뜻함은 사라지고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운 살기만을 띠고 있었다.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최 이사가 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미나는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지혁의 기세에 눌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법무팀장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숙이며 CCTV를 확인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지혁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다. 지혁은 여름의 손을 꼭 잡고 법무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최미나 이사의 직권남용과 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감사팀을 투입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최 이사의 치료비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지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미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혁을 불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름을 부축하여 병실을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미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혁에게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가 더 중요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지혁은 여름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의 연약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건장한 성인 여성의 팔을 그것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가격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는 곁눈질로 여름의 손을 살펴보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곱고 부드러워 보였고 어디에도 굳은 살이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지혁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자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여름에게 물었다. 정말 당신이 그런 거야? 아니, 내 말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그의 질문에는 의심보다는 걱정과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본 호신술 영상을 따라 했을 뿐인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둘러댔다. 지혁은 아내의 엉뚱한 대답에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을 풀었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내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내가 생각보다 강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금 그의 품에 안겨있는 이 작은 여자가 사실은 맨손으로 장정 10명도 거뜬히 상대할 수 있는 인간 흉기이며 오늘 보여준 것은 그녀의 실력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름은 지혁의 품속에서 안도감과 함께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여름은 지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다. 최미나는 결코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고 그녀의 배후에는 더 더럽고 위험한 세력들이 얽혀 있을 것이 분명했다. 여름은 지혁 모르게 그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남편의 넥타이 핀을 만지작거렸다. 지혁은 여름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며 부드럽게 키스했고 그녀의 손목을 어루만지며 혹시나 다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여름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고 언젠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아내 간여름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차가
한남대교를 건널 때쯤 지혁의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회사의 감사팀장이었고 지혁은 여름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내용은 최민아 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는 긴급 보고였다. 지혁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고 옆에서 그 내용을 엿들은 여름의 입계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밤새 정리했던 서류들 속에 교묘하게 심어둔 단서들이 벌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혁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여름을 바라보았고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자며 그녀를 다독였다. 여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채 집으로 향했다. 지혁은 회사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여름은 그림자 속에서 남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의 삶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한빛그룹의 본사 건물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듯했지만 그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제 전략기획실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하극상 사건, 즉 신입 인턴이 임원의 팔을 부러뜨린 사건은 밤새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을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그 대담한 인턴에 대해 수군거렸는데 그 중에는 그녀가 무술 유단자라거나 혹은 뒤에 거대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강여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얼굴로 출근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비현실적인 침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여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오피스 룩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진 듯 했다. 여름은 책상 위에 쌓인 업무들을 묵묵히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보고서들은 여전히 완벽했고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녀는 남편 지혁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최민아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굳이 출근을 강행한 터였다. 한편 병원 VIP 병실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최민아는 분노와 불안으로 인해 반쯤 미쳐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회사 감사팀이 들이닥쳐 자신의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존심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병실 안을 서성거리며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강여름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한지혁 대표가 이미 아내의 편에 섰고 회사의 시스템마저 자신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어둠의 세계를 이용하는 것뿐이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들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뒷골목의 해결사 망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미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거에게 착수금을 제시하며 당장 처리해야 할 여자가 있다고 의뢰했다. 그녀는 여름의 사진과 동선을 전송하며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을 넘어 다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뜨려 달라고 잔인하게 주문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킬킬거리며 의뢰를 수락했고 그 웃음소리는 민에게 묘한 안도감과 함께 소름 끼치는 전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름은 회사 근처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녀는 건물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 달라붙는 끈적하고 불길한 시선을 감지했다.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미세한 인기척이었지만 평생을 칼날 위에서 살아온 전직 보스 백사의 감각은 경보음을 울리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쇼윈도에 비친 반사상을 통해 뒤를 쫓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와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건장한 사내 2명을 확인했다. 그들의 미행 솜씨는 프로라기에는 어설펐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에는 충분히 위협적이고 거칠어 보였다. 여름은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 척하며 선글라스 너머로 미행자들의 특징을 꼼꼼하게 관찰했는데 그들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과거 강남 일대를 주름잡던 자신의 조직에 비하면 피라미 수준에 불과한 최근 신생폭력 조직인 흑룡파의 하부 조직원들이 즐겨하는 문양이었다. 여름은 쓴웃음을 지으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고작 이런 양아치들을 고용해 자신을 위협하려 한 최민아의 수준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 덮칠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대응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위협의 수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는데 여름의 책상 위에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붉은색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난도질당한 그녀의 사진과 함께 밤길 조심해라, 예쁜 얼굴 다 갈아버리기 전에 라는 유치하지만 섬뜩한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무실 직원들은 그 편지를 보고 기겁하며 여름을 피했지만 정작 여름은 무표정한 얼굴로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이것이 최민아가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오늘 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초대장임을 직감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한 지역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름은 남편을 이 위험한 게임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이들을 처리하려면 혼자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지혁에게 오늘은 동기들과 간단한 환영 회식이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 먼저 퇴근해서 기다리면 금방 들어가겠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지혁은 아쉬워하면서도 아내의 사회생활을 존중해 주기로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전화를 끊은 여름은 화장실로 들어가 칸 문을 잠그고 핸드백에 이중바닥을 뜯어 숨겨두었던 특수 제작된 티타늄 장갑과 소형 3단봉을 꺼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높게 묶어 올리고 치마 속에 입고 있던 활동성 좋은 레깅스를 정돈하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인턴 사원의 것이 아니었고 강남의 밤을 지배하던 냉혹한 지배자의 카리스마가 흘러 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사무실을 나선 여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대신 일부러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뒤편의 하역장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미행자들이 자신을 따라오기 좋게 동선을 노출시키며 유인했고 예상대로 무거운 군화 발소리들이 거친 숨소리와 함께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하역장은 밤이 되면 조명이 어둡고 CCTV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가 일어나기 딱 좋은 장소였지만 반대로 여름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기에도 최적의 무대였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의 숫자로 적의 규모를 파악했다. 한편 최민아는 병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며 해결사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상 속에서 여름이 피투성이가 되어 비는 모습을 그리며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름만 없어지면 다시 예전의 지위와 한 지역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더 달라고 신경질을 부리며 TV 뉴스에 나올 내일의 사건 사고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사실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하역장 구석의 널찍한 공간에 도착한 여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5명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여름을 포위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는 의뢰받은 대로 얼굴만은 예쁘게 남겨두려고 했는데 반항하면 곤란하다며 순순히 따라오면 고통 없이 끝내주겠다는 뻔한 대사를 읊어댔다. 여름은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고작 5명이냐고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우두머리는 여름의 건방진 태도에 기분이 상했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겁대가리를 상실한 년이라며 부하들에게 당장 손보라고 지시했다. 사내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자 여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주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녀는 첫 번째로 달려드는 남자의 쇠파이프를 가볍게 피하고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이어진 동작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잔상만을 남길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한지혁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회식을 한다는 핑계가 조금 어설프게 느껴졌고 오늘따라 유난히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TV를 켜보았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둠 속에 숨겨진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역장에서는 짧지만 격렬했던 전투가 끝나가고 있었고 바닥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뒹구는 사내들로 가득했다. 여름은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우두머리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올려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누가 사주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확인은 해야겠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두머리는 눈앞의 여자가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줌을 지릴 듯 떨며 최미나 이사가 시켰다고 술술 불어버렸다. 여름은 우두머리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그녀의 옛 부하이자 현재는 보안업체의 대표로 있는 신복이었다. 그녀는 쓰레기 수거가 필요하다고 짧게 말하고 위치를 전송한 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하역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최미나가 보낸 경고장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하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택시에 올라탄 여름은 다시 순한 양의 가면을 쓰기 위해 거울을 보며 표정을 풀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녀는 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이 이제 끝났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고 금방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야식을 만들어주겠다고 애교를 부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3단봉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은 최민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역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널브러져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강여름의 호흡은 마치 산책을 막 마친 사람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우두머리의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액정에 뜬 최미나 이사라는 이름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은 채 전원 버튼을 눌러 꺼버렸다. 그녀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뱀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깡패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긁어댈 뿐이었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내려와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름의 옛 부하들이자 현재는 그녀가 남몰래 운영하는 보안회사의 정계 요원들이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전문적이었다. 여름은 요원들의 리더인 박 실장에게 짧은 손짓으로 지시를 내렸고 박 실장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쓰러진 깡패들을 차에 짐짝처럼 싣기 시작했다. 여름은 그들이 다시는 최민아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교육과 경고를 남기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장 정리가 끝나자 여름은 휴대용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격렬한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매무새는 거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다시 단정하게 묶고 혹시 모를 핏자국이나 먼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가장 큰 미션은 피냄새 나는 야수에서 다시 사랑스러운 아내 강여름으로 변신하여 남편 한지혁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요원들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응시하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역장을 빠져나와 큰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한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여름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지혁의 품에 안겼고 회식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미안하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사과했다. 지혁은 그녀에게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땀 냄새와 밤공기 냄새를 맡았지만 그것이 회식 자리의 열기와 귀갓길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평온한 밤을 맞이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시각 한빛그룹 보안 상황실에서는 당직 근무를 서던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하역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물류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을 우연히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그 영상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한 여자가 5명의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의 얼굴이 확대되는 순간이었다. 보안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화면 속의 여자는 분명 오늘 사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신입 인턴이자 회장님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여 집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와 보안팀장이 긴급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들여보냈고 들어온 보안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영상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지혁은 보안팀장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의아함을 느끼며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어두운 하역장을 배경으로 재생되었고 처음에는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지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잠시 후 화면 구석에서 5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질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익숙한 실루엣과 옷차림은 어제 아침 자신이 직접 골라준 아내의 출근 복장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혁은 숨을 멈추고 화면 속의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가 예상했던 아내가 위협당하거나 도망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화면 속의 강여름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남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절도 있어서 육안으로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지혁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하여 아내의 표정을 확인했는데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하고 잔혹한 냉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지혁은 자신이 알고 있던 순진하고 연약한 아내의 모습과 화면 속의 냉혹한 싸움꾼의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느끼며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히 호신술을 배운 수준이 아니라 살인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지혁은 영상을 끝까지 돌려보았고 마지막에 여름이 쓰러진 남자의 멱살을 잡고 무언가 말한 뒤 차가운 미소를 짓는 장면에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도대체 내 아내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결혼 전 그녀에 대해 조사했을 때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모범적인 여성이라는 결과만 있었을 뿐 이런 폭력적인 과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혁은 자신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보안 팀장에게 이 영상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또 있는지 물었고 보안 팀장은 자신과 당직자 한 명뿐이며 입단속을 철저히 시켰다고 보고했다. 지혁은 영상 원본을 모두 파기하고 복사본은 이 태블릿에만 남기라고 지시한 뒤 보안 팀장을 내보냈다.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겼는데 머릿속에서는 아내가 해맑게 웃으며 사과를 깎아주던 모습과 깡패의 관절을 꺾어버리던 모습이 끊임없이 겹쳐 보였다. 그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뒷조사를 더 해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병원에 있는 최민아는 초조함이 극에 달해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연락이 두절된 해결사들과 흑룡파 조직원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분명 여름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보고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뿐이었고 이는 불길한 징조가 틀림없었다. 참다 못한 미나는 다시 해결사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가지 않고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공포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혁은 비서실에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예고 없이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아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월차를 냈다는 사실을 인사팀을 통해 확인했고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서 눈을 보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영상 속에 그 강인한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라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해야 했지만 그녀가 왜 그런 실력을 숨기고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지혁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와 함께 도마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 없이 주방 입구로 다가가 여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 식사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어제 영상 속에서 사람을 때려 눕히던 그 손으로 지금은 팔을 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워 보여 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인기척을 내며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섰다. 여름은 지혁의 발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예상치 못한 남편의 귀가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가워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다가왔지만 지혁은 그녀를 안아주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다. 여름은 지혁의 차가운 반응과 굳은 표정을 보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지혁은 식탁 의자를 빼내어 앉으며 여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는 바로 영상을 들이미는 대신 우회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다. 어제 회식 정말 즐거웠어. 동기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네. 그의 질문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여름은 잠시 멈칫하다가 태연하게 동기들과 상사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손 참 곱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굳은 살이 배어 있는 것 같아. 지역의 말은 은유적이었지만 여름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지역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더 이상 순진한 영희만으로는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은 이제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때 여름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며 정적을 깨뜨렸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박 실장이었다. 여름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지혁이 그녀보다 한 발 앞서 핸드폰을 낚아챘다. 지혁은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하고는 여름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낮게 물었다. 여름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고 지혁은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형님 처리하신 쓰레기들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놈들이 최민아에 대해 다 불었습니다. 라는 박 실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혁은 전화를 끊고 여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충격과 의심을 넘어 이제는 해명을 요구하는 강렬한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형님이라니, 그리고 쓰레기 처리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강여름. 지역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여름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연약한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며 과거 강남을 지배하던 백사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다. 당신이 몰랐으면 했던 내 과거의 일부야. 여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변해 있었고 그녀는 지역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줘. 내가 누구였든 지금의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는 당신의 아내라는 걸.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지역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지역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에 대한 묘한 신뢰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속인 것은 괘씸했지만 그녀가 한 행동들이 결국은 자신과 회사를 위협하는 세력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의 진짜 모습이 두려웠고 그녀가 가진 힘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여름은 주방으로 돌아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지역에게 건네주며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하겠으니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조직 생활, 그리고 최민아와의 악연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놓아야 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지역은 물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그 시간 최민아는 병원 침대에 앉아 불안에 떨며 자신의 비밀 장부를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여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전면전이 아닌 도주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치려 하는 그곳까지도 이미 강여름의 영향력이 뻗쳐 있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닌 철저한 파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숨막히는 긴장감보다는 진실이 드러난 후에 묘한 안도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여름은 한 지역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자신의 과거인 백사로서의 삶과 그 세계를 떠나 평범한 주부로 살게 된 경위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장이나 변명이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지역을 사랑해서 선택했던 은퇴와 그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지역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고
때로는 그녀가 겪었을 고독한 싸움에 가슴 아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름의 이야기가 끝난 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그 손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어루만졌다. 당신이 누구였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내가 화가 난 건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과 그 짐을 나랑 나누지 않고 혼자 짊어지려 했다는 거야. 지혁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여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여름은 지혁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뒤 두 사람은 냉철한 이성을 되찾고 최민아라는 공공의 적을 처리하기 위한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지혁은 기업의 총수로서 가진 막강한 자본력과 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최민아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양지의 전략을 막기로 했다. 반면 여름은 자신의 옛 조직과 정보망을 활용하여 최민아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조폭 연루 증거를 확보하는 음지의 전략을 담당하기로 했다. 부부는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역할 분담을 끝냈고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미소를 교환했다. 다음 날 아침 한빛그룹 본사에는 한지혁 회장 명의의 긴급 업무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것은 최민아 이사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법인카드와 회사 자산 사용을 즉시 동결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그룹 감사팀과 법무팀이 합동으로 최민아의 집무실을 봉쇄하고 정밀 감사에 착수하자 회사 내부에는 거대한 파장이 일었다. 직원들은 그동안 최민아의 전횡에 억눌려 있던 불만을 표출하며 환호했고 그녀의 측근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최민아의 비리를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혁은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최민아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나갔다. 병원에 있던 최민아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회사 인트라넷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굽신거리던 이사들과 거래처 사장들은 모두 그녀의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해버린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원무과 직원이 찾아와 입원비 결제 문제와 VIP 병실 퇴실을 요구하자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떨며 병실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그녀의 악에 바친 비명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칠 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여름은 검은색 후드티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강남의 한 허름한 당구장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정보상들의 비밀 아지트였다. 미리 연락해둔 박 실장이 건네준 USB에는 최민아가 흑룡파와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이중 장부에 사본이 들어있었다. 또한 어제 하역장에서 여름에게 혼쭐이 난 흑룡파 조직원들의 자필 진술서와 녹취록까지 확보되어 있어 최민아를 감옥으로 보내기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었다. 여름은 USB를 손에 쥐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사냥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여름은 지혁에게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지혁은 최민아가 회사에 끼친 해악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갑질을 일삼는 임원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였음이 명백해졌다. 지혁은 여름이 가져온 증거들을 토대로 즉시 검찰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법무팀에 지시했고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최민아의 해임안을 상정하여 그녀를 영원히 업계에서 매장시키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내일의 거사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궁지에 몰린 최민아는 병원 탈출을 감행하여 자신의 비밀 안전가옥으로 숨어들었지만 이미 그것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흑룡파 두목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줄 테니 한지혁과 강여름을 제거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두목은 이미 강여름의 세력에 의해 손발이 묶인 상태였고 오히려 최민아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민아는 전화기가 끊어진 뒤에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구축해온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듯이 모든 것을 잃은 최민아의 눈빛은 공포에서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멸할 바에는 차라리 모두를 길동무로 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고 금고 속에 숨겨두었던 사제 총기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내일 오전에 한빛그룹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성을 상실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지혁과 강여름의 피로 자신의 치욕을 씻겠다는 끔찍한 망상만이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열리는 한빛그룹 본사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지혁은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고 여름 역시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눈빛을 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지혁은 여름에게 위험하니 집에 있으라고 권유했지만 여름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반드시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지혁은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대신 방탄조끼를 입고 경호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동행을 허락했다. 회의실에 도착한 이사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최민아의 해임안과 형사 고발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지혁은 단상에 서서 최민아의 비위 사실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스크린에 띄워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만장일치로 그녀의 해임을 가결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여름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전체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뛰어난 청각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설고 불규칙한 발소리를 포착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직원이나 경호원의 발소리가 아닌 사리를 품은 자의 거칠고 위태로운 발걸음이었다. 여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동시에 지혁에게 눈빛으로 위험을 알렸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지는 않았지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우당탕하는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아가 고용한 용역 깡패 몇 명과 함께 경비원들을 뚫고 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책상 밑으로 숨거나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지혁은 단상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문 쪽을 노려보았고 여름은 본능적으로 지혁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전투태세를 갖췄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최민아가 헝클어진 머리에 광기 어린 눈빛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경비원들과 그녀를 호위하는 덩치 큰 사내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회의실을 점거하며 문을 걸어 잠갔다. 최민아는 총구를 지혁에게 겨누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웃어댔는데 그 웃음소리는 지옥에서 온 악귀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했다. 그녀는 이제 끝낼 시간이라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회의실 안에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여름은 최민아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불안정한 손떨림을 관찰하며 그녀가 쏘기 전에 제압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을 계산했다. 거리는 약 10m 장애물은 의자 몇 개와 원형 테이블.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한 거리였지만 전설적인 백색에는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거리였다. 여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리 근육에 힘을 모았고 지혁은 그런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믿음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이제 말이나 법이 통하지 않는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최후의 대결만이 남아있었다. 최민아의 손에 들린 권총의 검은 총구가
한 지역의 미간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액체 질소를 부은 듯 차갑게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화려했던 화장이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기괴한 피에로처럼 보이는 모습이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지역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이사들은 책상 밑으로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고, 경호원들은 총기 난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지역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눈을 감거나 피하지 않고 최민아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등 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룹 총수다운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곁에 서 있는 아내 강여름이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에 천천히 손을 들어 여름을 자신의 뒤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여름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지역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는 대담한 행동을 취했다. 그녀의 이런 돌발 행동에 최민아는 잠시 당황한 듯 총구가 흔들렸고, 그 찰나의 순간 여름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다. 여름은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최민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이는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사님, 여기서 방아쇠를 당기면 당신의 인생은 정말로 끝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멈추세요. 여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사람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최민아는 여름의 설득을 비웃으며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용역 깡패들에게 당장 저 두 년놈을 잡아 무릎 꿇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명령을 받은 깡패 4명이 쇠파이프와 단검을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회의실 구석에 숨어있던 임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더욱 몸을 움츠렸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여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튀어나가려 했지만 여름이 왼팔로 지역의 가슴을 단단히 막아서며 저지했다. 그녀는 지역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나 믿고 가만히 있어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라고 속삭였다. 지역이 대답하기도 전에 가장 앞서 달려오던 깡패가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여름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았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았지만 둔탁한 타격음 대신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여름은 쇠파이프가 내려오는 궤적을 깨집 한 장 차이로 피한 뒤 순식간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한 것이었다. 육중한 몸뚱이가 회의실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 물병과 컵들이 박살이 났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음 상대를 노려보았고, 그녀의 스커트 옆트임 사이로 드러난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나머지 3명의 깡패들은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합세하여 여름을 에워싸고 동시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다대 1의 싸움이었지만 백사 강여름에게 이 회의실은 그녀가 지배하는 무대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을 고개만 까딱하여 피하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서로 부딪히게 만들거나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키는 등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려하고 절도 있는 기술들을 선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보다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지역은 멍하니 아내의 싸움을 지켜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랑스러운 아내와 눈앞의 냉혹한 전사 사이의 괴리감에 현기증을 느꼈다. 여름은 주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의자를 발로 차서 적의 진로를 방해하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리는 등 창의적이고 변칙적인 공격으로 깡패들을 농락했다. 그녀의 손에 잡히는 볼펜은 흉기가 되었고 두꺼운 결제판은 방패가 되었으며 그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구의 사내들을 하나둘씩 바닥에 눕히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폭력이자 예술에 가까운 제압이었다. 마지막 남은 깡패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단검을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여름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가볍게 피한 뒤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고 여름은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단 3분도 차이되지 않는 시간 동안 회의실 바닥은 신음하는 깡패들로 가득 찼고 그 한가운데에 여름만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최미나를 응시했고 그 눈빛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와 같았다. 자신의 호위 무사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최미나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총구를 여름에게 겨누었지만 이미 기세는 완전히 꺾인 상태였다. 오지마, 다 죽여버릴 거야. 최미나의 비명은 처절했고 그녀는 반쯤 실성한 상태로 허공에 대고 방가쇠를 당겼다. 탕 하는 굉음과 함께 천장의 형광등이 깨지며 파편이 쏟아져 내렸고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어 비명 소리로 가득 찼다. 총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이 여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지역을 감싸 안고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지역의 뺨을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물었고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당신이야말로 조심해. 지역의 눈빛은 간절했고 여름은 그에게 짧게 입을 맞추며 걱정 말라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최미나가 총알을 재장전하거나 당황해하는 틈을 타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다. 여름은 테이블 옆으로 굴러나와 시선을 분산시킨 뒤 지그재그로 빠르게 움직이며 최미나와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 최미나는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지만 공포에 질린 그녀의 사격 솜씨는 형편없어서 총알은 벽과 창문에 박힐 뿐이었다. 탄창이 비어가면서 철컥철컥 하는 공이가 헛도는 소리가 들리자 여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최미나의 손목을 걷어찼고 권총은 허공을 가르며 회의실 구석으로 날아갔다. 무기를 잃은 최미나는 악을 쓰며 여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여름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다. 여름은 미나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은 뒤 무릎으로 오금을 가격하여 강제로 무릎을 꿇렸다. 이제 그만해. 당신은 졌어. 여름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건조했다. 미나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분해서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여름의 악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창문을 깨고 진입하며 회의실을 장악했다. 경찰들이 깡패들을 체포하고 최미나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지역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여름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여름의 온기를 확인했고 여름 역시 긴장이 풀리며 지역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골랐다. 회의실 구석에서 몸을 떨던 이사들과 직원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깊은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오늘 목격한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 간여름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회장 사모님이 아니라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여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최미나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지역과 여름을 저주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그녀가 사라진 뒤
회의실에는 정막이 흘렀고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여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제 아내가 아니었다면 한빛그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 목숨의 은인이자 우리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입니다. 지역의 말에 이사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함성이 되었다. 그들은 여름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여름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지혁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지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당당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름은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와 힘이 이제는 남편과 회사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음을 깨닫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사건 현장 수습을 위해 들어온 박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여름에게 눈짓으로 인사를 보냈고 여름은 그들에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백사가 아니라 양지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는 강여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지혁은 여름의 찢어진 스커트를 자신의 재킷으로 덮어주며 집에 가자. 가서 다친 데 없는지 내가 직접 검사해야겠어.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여름은 그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각오하세요. 제 몸에 흠집 하나라도 있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니까. 라고 농담으로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엉망이 된 회의실을 빠져나왔고 복도에 도열한 직원들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창밖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광처럼 보였다. 여름은 지혁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핏빛 과거는 오늘로써 완전히 막을 내렸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써내려갈 장밋빛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혁은 여름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그런데 당신 아까 발차기 할 때 정말 멋있더라. 나 반한 것 같아. 라고 짓궂게 말했다. 여름은 얼굴이 빨개져서 지혁의 가슴을 툭 치며 놀리지 마요. 나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라고 투정을 부렸다. 지혁은 호탕하게 웃으며 여름을 번쩍 안아들었고 여름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싫지 않은 듯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쳤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강남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한 쪽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황금빛 노을은 거실을 아늑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지혁은 소파에 앉아 아내 강여름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었는데 지난 며칠간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의 피로가 이제야 밀려오는 듯 나른한 표정이었다. 여름은 지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린 긴장감이 아닌 따뜻한 온기만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눈을 뜨고 여름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가 비비며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맨손으로 무장한 갱단과 총을 든 광녀를 제압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경호원보다 든든함을 느꼈다. 여름은 지혁의 말에 피식 웃으며 자신은 그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초능력이 생긴 것뿐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지혁은 몸을 일으켜 여름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진짜라는 걸 안다고 고백했다. 최민아의 몰락은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녀가 저지른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는 법망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다. 특히 여름이 그림자 조직을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최민아의 변호인단조차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었고 그녀는 결국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언론은 재벌가 임원의 타락과 드라마 같은 인질극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지만 한빛그룹은 지역의 발 빠른 대처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세상은 악의 심판에 환호했고 한지혁과 그의 용감한 아내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여름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는데 이번에는 정체를 숨긴 인턴 사원이 아니라 한빛그룹의 공식적인 특별감사 고문 자격이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무시하던 직원들은 여름과 눈이 마주칠까봐 전전긍긍했고 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단 정적이 흘렀다. 여름은 그런 반응들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하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여름은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전략기획실로 향했는데 그곳은 이제 최민아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고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기립했고 개 중에는 긴장해서 딸꾹질을 하는 직원도 있었다. 여름은 예전 자신의 자리에 놓인 짐들을 정리하며 옆자리에 앉았던 입사 동기에게 다가가 싱긋 웃으며 그동안 챙겨줘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건넸다. 동기 직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여름은 그녀의 책상 위에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올려두고 쿨하게 돌아섰다. 지역의 집무실로 올라간 여름은 이제 남편과 마주 앉아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지역은 여름에게 회사의 보안 및 윤리 경영 파트를 총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녀의 예리한 직관과 정보력이라면 회사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여름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지역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길임을 알기에 결국 수락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의 해결사가 아닌 양지에서 기업을 수호하는 철의 여인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역은 여름의 손을 잡고 구내식당으로 향했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아내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였다. 두 사람이 식판을 들고 나타나자 식당 안은 술렁거렸지만 지역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에게 반찬을 올려주며 닭살 돋는 애정 행각을 벌였다. 직원들은 회장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긴장을 풀었고 강여름이 무서운 무술 고수이기 이전에 사랑받는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름 역시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딱딱한 사모님 이미지를 벗고 친근한 동료로 다가가려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한빛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정적의 인사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지혁은 턱시도를 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눈부신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우아함 속에 숨겨진 강렬한 카리스마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파티 도중 지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라이벌 그룹의 회장이 다가와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지역을 도발했다. 그는 최근 한빛그룹의 성장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비아냥거렸고 옆에 있는 여름을 힐끔거리며 소문난 싸움꾼 아내 덕 좀 보셨다지 라고 비꼬았다. 지역의 표정이 굳어지려던 찰나 여름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싸늘하지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운도 실력이고 사람을 보는 눈도 능력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밤길 조심하셔야겠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요.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름의 말에 라이벌 회장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는데 그녀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여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역시 당신은 못 당하겠어. 내 아내가 이렇게 무서워서야 어디 바람이라도 피우겠어. 지혁의 장난 섞인 말에 여름은 눈을 흘기며 바람 피우면 그날로 제사상 받는 줄 아세요. 라고 사랑스럽게 받아쳤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혁은 여름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는데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지혁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여름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새로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여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이 반지는 족쇄가 아니야.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항상 당신 편이라는 약속이지. 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여름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고 그를 끌어당겨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녀는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빛을 찾았음을 깨달았고 그 빛은 다름 아닌 지혁의 사랑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백사라는 이름은 잊힌 전설이 되었지만 그 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다음날 주말 여름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지혁을 위한 특별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칼질 소리는 여전히 경쾌하고 빨랐지만 그 리듬에는 살기가 아닌 흥겨움이 묻어났다. 지혁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다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방으로 다가와 여름의 뒤에서 백허그를 했다. 오늘 메뉴는 뭐야? 냄새가 기가 막힌데. 지혁이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묻자 여름은 간지러운 듯 몸을 비틀며 웃었다. 당신을 위한 전복 삼계탕이에요. 이거 먹고 돈 많이 벌어와요, 여보.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혁은 긴장하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여름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피식 웃으며 앞치마를 풀었다. 걱정 마요. 옛날 동생들이 결혼 선물이라고 뭘 가져왔나 봐요. 금방 갔다 올게요. 여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고 지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밖에서는 형수님, 아니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우렁찬 인사소리가 들려왔고 지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소파에 앉았다. 여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덩치 큰 사내들이 일렬로 정렬하여 90도로 인사를 올렸다. 그들은 과거 여름을 따르던 조직원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여름의 도움으로 건실한 사업가나 보안요원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집채만한 화분과 최고급 유아용품 세트를 들고 와서 쑥스러운 듯 내밀었다. 여름은 아직 아이 계획도 없는데 무슨 유아용품이냐며 타박했지만 그들의 정성을 생각해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앞으로도 똑바로 살라고 따끔하게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사내들은 충성을 맹세하며 물러갔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여름은 지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아용품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을 붉혔다. 저건 그냥 쟤들이 오버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여름이 황급히 선물 상자를 치우려 하자 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오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 슬슬 2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때? 당신 닮은 딸이면 천하무적일 텐데. 지혁의 말에 여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떤 학교에 보낼지, 그리고 무술은 언제부터 가르칠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들이 이어졌다. 지혁은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엄마처럼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름은 속으로 내 피를 이어받았다면 어쩔 수 없을 거리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창밖의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밤은 평화롭고 달콤했다. 몇 년 후 한빛그룹 본사 로비에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귀여운 꼬마 여자아이가 로비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를 달래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아이가 꼬마 여자아이를 괴롭히다가 엎어치기 한 판에 당해버린 것이었다. 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꼬마 아이의 뒤에 서 있는 우아한 여인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강여름은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자신의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얘가 자꾸 내 사탕 뺏으려고 해서 내가 혼내줬어. 꼬마 아이가 달려와 여름의 다리에 매달리며 자랑스럽게 말하자 여름은 딸을 번쩍 안아들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그래, 우리 딸 잘했어. 하지만 다음에는 말로 먼저 타일러야 한다고 했지.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혁이 급하게 달려 나왔다. 그는 상황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딸바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다. 우리 공주님 또 한 건 하셨네. 아빠가 합의금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마. 새 가족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회사를 나섰고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강여름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한지혁은 그런 아내와 딸을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전직 조폭 보스였던 아내와 재벌 회장 남편, 그리고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천하무적 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기에 더욱 특별했고 위험하기에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백사 강여름이 선택한 그리고 쟁취해낸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혁은 긴장하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여름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피식 웃으며 앞치마를 풀었다. 걱정 마요. 옛날 동생들이 결혼 선물이라고 뭘 가져왔나 봐요. 금방 갔다 올게요. 여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고 지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밖에서는 형수님, 아니,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우렁찬 인사소리가 들려왔고 지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소파에 앉았다. 여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덩치 큰 사내들이 일렬로 정렬하여 90도로 인사를 올렸다. 그들은 과거 여름을 따르던 조직원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여름의 도움으로 건실한 사업가나 보안 요원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집채만 한 화분과 최고급 유아용품 세트를 들고 와서 쑥스러운 듯 내밀었다. 여름은 아직 아이 계획도 없는데 무슨 유아용품이냐며 타박했지만 그들의 정성을 생각해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앞으로도 똑바로 살라고 따끔하게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사내들은 충성을 맹세하며 물러갔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여름은 지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아용품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을 붉혔다. 저건 그냥 쟤들이 오버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여름이 황급히 선물 상자를 치우려 하자 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오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 슬슬 이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때? 당신 닮은 딸이면 천하무적일 텐데. 지혁의 말에 여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떤 학교에 보낼지, 그리고 무술은 언제부터 가르칠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들이 이어졌다.
지역은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엄마처럼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름은 속으로 내 피를 이어받았다면 어쩔 수 없을 거리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창밖에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밤은 평화롭고 달콤했다. 몇 년 후 한빛 그룹 본사 로비에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귀여운 꼬마 여자아이가 로비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를 달래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아이가 꼬마 여자아이를 괴롭히다가 엎어치기 한 판에 당해버린 것이었다. 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꼬마 아이의 뒤에 서 있는 우아한 여인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강여름은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자신의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얘가 자꾸 내 사탕 뺏으려고 해서 내가 혼내줬어. 꼬마 아이가 달려와 여름의 다리에 매달리며 자랑스럽게 말하자. 여름은 딸을 번쩍 안아들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그래, 우리 딸 잘했어. 하지만 다음에는 말로 먼저 타일러야 한다고 했지.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역이 급하게 달려나왔다. 그는 상황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딸바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다. 우리 공주님 또 한 건 하셨네. 아빠가 합의금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마. 세 가족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회사를 나섰고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강여름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한지혁은 그런 아내와 딸을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전직 조폭 보스였던 아내와 재벌 회장 남편, 그리고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천하무적 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기에 더욱 특별했고 위험하기에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백사 강여름이 선택한 그리고 쟁취해낸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